반찬도 없이 이게 뭐예요? 돼지 사료도 이것보단 낫겠네. 이것도 서비스라고 제공하는 겁니까? 밥이 이 모양이니 회사가 이 모양인가 보죠. 한 사람의 오만한 말 한마디가 50년간 침묵해온 국밥 할머니의 반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여느 때와 같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내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죠. 50년 가까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이제 내 몸에 각인된 리듬과도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나를 반겨주네요.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내 모습이 때론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연그룹 구내식당은 내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윤영석이 이 회사를 세울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그때는 작은 사무실 한 켠에 간이 주방을 만들어 직원 몇 명에게 밥을 해주던 때였죠. 이제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과 제육볶음입니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손질하고 채소를 썰면서 내 손은 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매일 아침 직원들의 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회사의 심장은 직원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내 철학을 결국 존중해 주었답니다. 7시가 되자 주방 보조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그들도 내가 이 회사의 실질적 오너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저 오래 일한 성실한 조리사 할머니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좋았어요. 가식 없이 대하니까요. 9시 식당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조용히 국을 퍼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건네며 살짝 미소를 짓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받아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피곤한 얼굴, 긴장한 얼굴, 기쁨에 들뜬 얼굴. 오늘도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출근한 직원들의 하루가 내 국 한 그릇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유일하게 매일 인사를 건네는 강도윤 대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늘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청년이었죠. 요즘은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밥 많이 드세요. 오늘 제육은 매콤하게 해놨습니다. 강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순간들이죠. 누군가는 내가 왜 이사회에 나가지 않고 주방에 숨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권력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도 전략기획실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죠. 나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그들을 위해 몇 그릇의 국을 데워두었습니다. 이제 막 주방을 정리하려는 찰나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지윤 이사와 몇몇 부하 직원들이 들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죠. 남편 영석과 아들 지우가 해외에 있는 틈을 타 회사에서 실권을 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나도 몇 번 지켜봤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직 뭐 남은 거 있나요? 노지윤이 건방진 말투로 물었습니다. 네, 국하고 밥 조금 남았습니다.
데워드릴게요. 서둘러 남은 음식을 데워 식판에 담았습니다. 반찬이 부족해 아쉬웠지만 가능한 한 정성껏 차렸죠. 노지윤에게 내밀자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먹으라고요? 노지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찬도 없이 이게 뭐예요? 돼지 사료도 이것보단 낫겠네. 순간 식당이 고요해졌어요. 함께 있던 부하 직원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지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식판을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내 앞치마와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것도 서비스라고 제공하는 겁니까? 밥이 이 모양이니 회사가 이 모양인가 보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위해 일해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늘 직원들 곁에서 한 그릇의 밥으로 위로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껴지는 이 모욕감은 처음이었죠.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나 여사님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시고 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과하셔야 합니다. 노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이름이 강도윤 대리였죠? 기억해두겠습니다. 협박이 담긴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이 상황은 바로 끝날 테지만 50년을 지켜온 원칙을 그렇게 쉽게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강도윤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지윤과 그 일행이 나가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강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이 너무 심했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 씨 같은 직원이 있어 오히려 감사하네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회사의 변화, 그리고 오늘 목격한 일들이 내게 행동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었어요. 회사를 창립할 때의 그 초심,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던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이사회에 참석할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나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8시까지 편안히 잠을 청했죠. 옷장을 열어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네이비 블루 컬러의 단정한 투피스였어요. 마지막으로 입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주방장 복희가 아닌 하연그룹 공동 창업자 나복희가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차분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서랍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진주 목걸이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영석이 창업 10주년을 맞아 선물했던 것이죠. 복희야, 이건 내 공로야. 내가 없었으면 하연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때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평소 주방 뒷문으로 들어가던 내가 정문을 통해 들어서니 경비원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매너로 공손히 인사했죠. 나복희 여사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오늘은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놀란 눈빛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비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이 미리 연락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시면 바로 연락드리라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김비서.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여사님도 변함없으시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이사회실로 향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나는 그저 주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두 국 한 그릇을 통해 느낄 수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사님? 돌아보니 강도윤이었어요. 어제 식당에서 용기 있게 나를 변호해준 그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 여사님, 그 정장은.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쩐 일로. 말을 잇지 못하는 도윤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야, 너 몰라? 저분이 누군지?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동료가 가리킨 곳은 회사 창립자 명패가 걸린 벽이었어요. 거기엔 창립자 윤영석과 함께 공동 창립자 나복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여사님이 공동 창립자셨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도윤 씨. 어제 고마웠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일부 이사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사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두 알고 있었죠. 노지훈 이사의 표정이 특히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복희 씨 왔군요. 남편 윤영석이 회의실 안쪽에서 나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동시에 신뢰가 느껴졌어요. 네,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건은 경영성과 보고와 향후 전략에 관한 것이었지만 공기는 팽팽했어요. 모두가 내가 왜 갑자기 참석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국을 끓이며 이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이사회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죠. 노지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이사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영석만이 침착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영그룹을 창립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자라고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하다는 신념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방을 선택했습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구내식당에서 지난 50년간 보고 들은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우리의 초심이 사라져가는 것도 지켜봤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지윤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저녁 한 이사가 직원의 저녁 식사를 돼지 사료라고 비하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죠. 이게 우리 회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노지윤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서 그랬던 것뿐이고,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노 이사님. 내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제가 여기 선 이유는 한 사람을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직원 이직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도 정리해뒀고요.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석이 자료를 받아 살펴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 씨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근간을 잊고 있었어요. 노지윤이 격앙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실적이 중요한 때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경영을 흔들면 안 됩니다. 실적이 전부입니까? 내가 되물었어요. 직원들이 웃지 않는 회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에 대화 없이 묵묵히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엔 식당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사회 멤버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첫째, 현재 경영진의 조직 문화 책임에 대한 평가. 둘째, 노지윤 이사의 인사조치. 셋째, 우리 아들 지우를 차기 대표로 내정하는 안건입니다. 노지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단지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노 이사님, 영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건 단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복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평가 조작, 편파적 인사, 그리고 직원 협박까지 있었군요. 어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투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내 제안에 찬성했어요. 노지윤은 잠정적으로 직위 해제되었고 해외에 있는 아들 지우를 긴급히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 회사의 첫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단 1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었죠. 이제는 수백 명이 일하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영석이 내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너무 늦게 나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항상 말했잖아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어요. 나는 숫자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처음으로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죠. 아들은 놀라면서도 빠르게 상황을 이해했어요. 어머니,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주방에서 지켜보던 세상이 이제는 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겠죠. 지우가 귀국한 지 2주일 만에 하연그룹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내 예상보다 훨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외에서 배운 새로운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을 들고 왔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철학과 소통을 중시하는 내 가치관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 번째 개혁은 구내식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우의 말에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완전히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벽은 밝은 색으로 도색되었고 테이블 배치도 바뀌었어요. 이전에 딱딱한 일자형 테이블 대신 원형 테이블을 배치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구에 설치된 감정 바코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뭐니? 궁금해서 물었어요. 직원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 자신의 기분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에요. 기쁨, 슬픔, 피곤함, 활력. 이렇게요. 그날의 전체 직원 감정 상태에 따라 메뉴나 음악, 조명까지 조절됩니다. 놀라웠습니다. 내가 50년간 직원들 표정을 보고 느끼던 것을 기술로 구현한 셈이었어요. 메뉴도 다양해졌습니다. 기본 식단 외에도 채식, 저탄수화물, 글루텐 프리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었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메뉴 제안함도 설치되었고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지우는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특별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나 여사의 특별식이라고 해서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나는 명예이사직을 수락하되 일주일에 한 번 직접 주방에 서기로 했습니다. 첫나 여사의 특별식은 소고기 미역국이었어요. 창립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사랑받던 메뉴였습니다. 그날 구내식당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내가 주방에 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지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강도윤의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나 여사님, 오늘부터 제가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나를 변호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우의 선택이 기뻤어요. 축하해요, 도윤 씨. 앞으로 지우를 잘 도와주세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날 식당에서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이유는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여사님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50년간 지켜온 신념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변화는 구내식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도입했어요. 직원들이 도전적인 과제에 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베스트 실패상까지 만들었죠. 또한 익명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상사나 경영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열린 점심 제도였어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 지우는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누구든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 영석이 내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지우가 잘하고 있어. 회사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어. 네, 매출은 아직 회복 중이지만 직원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잊고 있던 걸 내가 다시 일깨워줬어. 회사 곳곳에서 회사에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노지훈과 같은 이사들이 만들었던 차갑고 경직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눈빛이었어요.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눈빛이 이제는 생기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나는 이제 회사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번, 나 여사의 특별식을 위해 주방에 섭니다. 그날만큼은 예전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로 맞이한다는 점이죠. 국 한 그릇의 힘을 믿었던 내 50년 신념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그룹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외부에도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창업자 아내의 주방 일화로 시작된 소문이 점차 확산되어 경영 잡지에까지 실렸어요. 밥상 혁명 한 그릇의 국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자 지우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받아보시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그냥 국이나 끓이는 사람이야.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지우의 경영 방식은 놀랍게도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직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평균 3년이 채 안 되어 직원들이 떠나갔지만 이제는 신입사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노지훈 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사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함만 줬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값진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노지훈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역시 잘못된 회사 문화의 희생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영석과 상의한 끝에 그녀에게 다른 계열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의 변화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감사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적어 전달하는 단순한 제도였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 벽면 한쪽은 이런 감사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중에는 나를 향한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나 여사님 덕분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여사님의 미역국은 제 어머니의 맛과 같아요. 밥 한 그릇의 정성이 제 일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립 45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그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45주년 기념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넣고 싶어요. 국밥 한 그릇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한 일은 그저. 아니에요, 어머니. 지우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니까요. 결국 동의했습니다. 단, 너무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이야기로 담아달라는 조건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석이와 회사를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 10명의 직원. 나는 그들의 밥을 책임지기로 했다. 밥상이 바로 서야 회사도 바로 선다고 믿기 때문이다. 50년 전에 내 글씨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밥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다. 관심이고 사랑이며 소통이다. 한 그릇의 국에 마음을 담아 50년. 그 정성이 마침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다.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조용히 빛나왔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음 날 지우가 준비 중인 기념 책자의 초안을 가져왔어요. 표지에는 큼직한 글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밥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항상 하던 말이었죠. 그 말이 이제는 하연그룹의 새로운 모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립 45주년 기념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하연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본사 대강당은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초대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도우며 문득 50년 전 첫 창립 기념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작은 식당에서 직원 10명과 함께 미역국을 나눠 먹으며 축하했었죠. 어머니, 곧 행사가 시작됩니다. 특별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우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소박한 옷차림과는 달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연그룹의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 속에는 내 모습도 많이 담겨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직원들에게 국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몇 개월 전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습까지. 저희 하연그룹의 진정한 심장은 바로 여기 계신 나보키 여사님입니다. 지우가 단상에 올라 나를 소개했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쑥스러워 살짝 고개를 숙였죠. 50년 전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람 중심의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하연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그 초심을 잊었었죠. 어머님은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대신 주방을 선택하셨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하셔서 직원들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정성 어린 한 그릇의 국밥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셨죠. 객석에서는 감동의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눈물까지 훔치고 있었어요. 내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졌죠. 오늘부터 본사 로비에 새겨질 문구입니다. 지우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내가 항상 말하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밥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도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가 나를 단상으로 초대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자리는 무대 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직접 전 직원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날이었어요. 메뉴는 창립 초기부터 변함없이 이어온 소고기 미역국과 도시락 반찬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모든 직원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평소 때는 볼 수 없던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나 여사님, 저도 도울게요. 강도윤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여러 임원들과 지우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사님을 도와드릴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방에 섰어요. 임원들은 어색하게 국자를 들고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따뜻하게 느껴졌죠.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우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전 직원의 마음을 모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펜던트에는 국구름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위대한 혁명은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저녁이 되어 구내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의 설렘,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의 걱정, 성장하던 기쁨, 그리고 최근의 혼란까지 모든 순간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텅 빈 식당의 한자리에 앉았어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여정의 보람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보키야. 남편 영석이 언제 들어왔는지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하연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죠. 영석이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손이지만 그 온기만은 50년 전과 다름없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영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하영그룹은 더욱 건강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나보키 리더십 프로그램이 그룹 내 모든 계열사에 도입되었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문의가 되도했죠. 지우는 명실상부한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강도윤은 그의 오른팔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 일상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특별식 날에만 구내식당에 들릅니다. 대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정원 가꾸기와 여행을 즐기고 있었죠. 남편 영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새로운 취미가 되었고요. 여름의 끝자락 문득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나 여사님,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는 듯 했어요. 항상 건강하게 지내왔기에 큰 병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선의 치료를 받되 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직 할 일이 많아. 네, 하지만 지우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요. 회사가 중요한 시기니까요.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내 상태를 직감했는지 어느 날 병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회사에 방해될까봐. 너도 바쁜데.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최선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 후 몇 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내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1년간 회사의 변화를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좀 더 일찍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인생의 일부였죠. 어머니, 회사에서 소식이 왔어요. 지우가 태블릿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구내식당 입구에 걸린 대형 초상화가 보였어요.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책상 위가 아닌 당신이 나눈 국밥 안에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보키 날을 만들었대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모두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고마워. 그들에게 전해줘.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봄이 오기 직전 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비에는 수백 명의 하연그룹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일렬로 서서 하나씩 병실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어떤 이는 편지를, 또 어떤 이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식판이 들려 있었어요. 나 여사님, 제가 끓여봤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그 미역국이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내 맛과 비슷했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어요, 도윤 씨. 이제 당신이 회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4월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영석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하연그룹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대표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국밥 할머니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전국 신문에 실렸고 내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 후 하연그룹 본사 앞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어요. 국그릇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죠.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다. 내 이야기는 점차 기업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키 리더십 프로그램은 전국 기업에 도입되었고 특히 주방에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하연그룹 구내식당의 한 취업준비생이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당 벽에 걸린 내 사진과 문구를 보고 감탄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셨나 봐요. 이런 분이 계셨기에 하연그룹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된 거겠죠? 옆에 있던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 여사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혁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갈 차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식당을 가득 채운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혁명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것처럼 진정한 리더십은 직함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